네,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혹은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그 문항으로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 때 이 문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그 변호사, 현직 변호사 458명, 458명에게 설문을 응답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51%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21%, 합해가지고 72%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몇 가지의 어떤 경험적 사실 가지고 느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직업이 변호사인 분들이 그러니까 늘 어떤 재판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소견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 형사재판에서 정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형사재판 중에서도 보면은 구속사건이라거나 보석사건,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정관예우와 관련된 여러 폐단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속되는 과정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이 선고되는, 심지어는 뭐 최근에 보면은 형이 선고된 뒤에도 뭐 사면까지도 이렇게 그 사면 여부까지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금권이라거나 이런 외적 작용에 의해서 특혜를 받으려는 시도들이 이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특히 검찰과 연관되어서 이 정관예우의 어떤 현재의 현실, 잘못된 현실을 갖다가 고치기 위한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관예우는 또 외국의 어떤 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번역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선진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한국의 그 사법 현실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정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무부만의 노력으로 없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법무부로서는 최대한 정관예우라는 이런 그 폐습이 근절되도록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 연구된 건 없습니까? 뭐 정관예우 하시면 바로 이 문제에 부닥칠 텐데 뭐 이게 지금부터 연구해서 될 문제입니까? 정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취업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그 실효성 있는 것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 사건을 갖다가 누가 그 뭐 법원별로 이제 형사 사건 수임 현황 같은 거 다 그 통계를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보면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먹히니까 이제 이 정관예우에 대한 어떤 기대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성계 후보자와 생각이 같습니까? 아직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떤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공수처를 더 받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그 하나를 고른다면 이걸 고른다는 네, 그런 뜻입니까?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윤은걸 대검 기조부장 같은 분은 저한테도 찾아왔고요. 그 공공연하게 또 공개적으로 이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서 이걸 적극 반대하고 또 혹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는 등의 어떤 여러 지적들을 갖다가 왕성하게 해왔는데 지금 그런 검찰의 대체의 어떤 기본 기조는 그런 기조 아닙니까? 뭐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없는 현상의 유지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찰도 개혁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현실적으로 공수처를 더욱 수사권 조정에 비해서는 우선시 관철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 말의 뜻은 결국엔 두 개 다 실현하기 힘들다면은 공수처를 실현하고 수사권 조정 부분은 좀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과거 이제 아까도 제가 사개추 시절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 재정 신청 그 대상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도 검찰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정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개혁이라든가 어떤 변화라는 것이 일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검찰개혁의 문제는 단계적인 어떤 그 변화의 모습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절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능력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 네, 정의당 경남 창원 성산의 노유찬입니다. 예, 장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날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당시 법무부에다가 수사계획, 처리계획을 보고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또 구속도 곤란하다, 이제 이런 대응이 나와서 무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황교안 당시 장관의 사퇴 종용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동욱 총장 뒷조사 의혹, 최동욱 총장에 대한 기획낙마 의혹과 법무부의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배경과 결과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취임하게 되면은 그 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서울경찰청이 대선 사흘 전에 밤 11시에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서울경찰청과 새누리당 대선 캠프가 긴밀하게 통화한 통화 기록을 정황 증거로 확보했는데 이 자료가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장관이 되시면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사형제와 관련해 가지고 흉악범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형이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사형제의 그
유화적 효과는 확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형제도의 어떤 효과, 사형제도 흉악범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쪽과 흉악범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시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형제가 흉악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찬반 양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억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형제에 대한 문제점은 사형제가 갖는 인권 침해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유화적 효과와 변론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면 사형제에 대해서 좀 전진적인 그런 논의가 또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런 그 두 생각을 가지 합니다. 견해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게 지난 4월 25일 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논쟁에서 각 후보가 취한 입장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후보자를 요 쟁점 하나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내정을 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성역 없는 수사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의 그 고소사건만이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근데 왜 제가 서면 질의한 데 대해서 이 답변은 그와 다르게 나왔습니까? 아까 조홍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서면 질의 답변의 양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자세한 그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이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 법사위원들 기망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칫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몇 군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재정신청을 갖다가 고발사건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 상당히 이건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명백히 말씀을 하셨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부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답변은. 앞으로 누가 취임하는 겁니까? 이 답변한 사람이 취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후보자께서 취임하는 아마 그 겁니까? 부분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찬반 양론의 그 대립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이 나갔던 것 같은데 그 과거의 공소유지 변호사 시스템으로 다시 그걸 재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그 2006년 당시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 구성원이었죠. 네. 위원이었죠. 네. 거기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때, 재정신청을 고발사건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또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부활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 그게 의결에 참여하신 분이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알려졌던 그 계획적 입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6%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51%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21%, 합해가지고 72%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몇 가지의 어떤 경험적 사실 가지고 느끼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직업이 변호사인 분들이 그러니까 늘 어떤 재판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소견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 형사재판에서 정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형사재판 중에서도 보면은 구속사건이라거나 보석사건,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정관예우와 관련된 여러 폐단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네, 경남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그 장관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혹은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그 문항으로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 때 이 문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그 변호사, 현직 변호사 458명, 458명에게 설문을 응답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정의롭고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한국의 그 사법 현실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정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무부만의 노력으로 없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법무부로서는 최대한 정관예우라는 이런 그 폐습이 근절되도록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 연구된 건 없습니까? 뭐 장관 하시면 바로 이 문제에 부닥칠 텐데 뭐 이게 지금부터 연구해서 될 문제입니까? 정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취업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그 실효성 있는 것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 사건을 갖다가 누가 그 뭐 법원별로 이제 형사 사건 수임 현황 같은 거 다 그 통계를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보면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이게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먹히니까 이제 이 정관예우에 대한 어떤 기대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는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상기 후보자와 생각이 같습니까? 아직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떤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검찰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속되는 과정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이 선고되는 심지어는 뭐 최근에 보면은 형이 선고된 뒤에도 뭐 사면까지도 이렇게 그 사면 여부까지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금권이라거나 이런 외적 작용에 의해서 특혜를 받으려는 시도들이 이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특히 검찰과 연관되어서 이 정관예우의 어떤 현재의 현실, 잘못된 현실을 갖다가 고치기 위한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관예우는 또 외국의 어떤 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번역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